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85년 일본 방영된 기동전사 제타 건담 초반부 건담 마크2는 전작의 상징이었던 건담이 전혀 다른 이미지 컬러를 가지고 심지어 주인공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존 팬들을 적잖이 놀라게 한 기체였는데요.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특히 우리 형님들에게 인기가 있는 작품인데다가 변형 기믹을 포함해 퍼스트 건담과는 전혀 달라진 외모의 제타 건담보다 이 마크2 쪽을 진짜 건담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만큼 꽤 큰 인기를 가진 기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인기가 무색하게 건담 마크2는 설정상 애매모호한 성능을 가진 기체로 심지어 이걸 설계한 인물조차 에우고의 MS 릭디아스를 더 높이 평가한 데다가 또 내부 설계를 따지고 보면 상징적인 시조가 되는 퍼스트 건담과 비슷한 부분이 별로 있지도 않은 겉보기와 실제 설정의 갭이 매우 큰 모빌 수치입니다. 자, 또 아시다시피 건담 마크2는 본래 티탄즈가 만들었지만 에우고가 탈취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체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함께 보여드릴 건프라는 원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티탄즈 컬러로 준비해 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2015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리바이브 버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건담 마크2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년 전쟁 종전 약 3년 후인 우주세기 83년 지구연방은 지온의 핵공격을 맞고 우주함대의 절반 이상을 잃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연방군 보수파의 일원이자 재무책임자이기도 했던 자미토프 하이만은 이유가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전쟁 조약을 어긴 지온 잔당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부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연방군 조직의 안전이 연방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 역설에 결국 연방 의회의 표결까지 받아냈는데 성공. 명목적으로는 지구 연방 소속이지만 사실상 자미토프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티탄즈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티탄즈는 지온의 사상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노이드 그 자체를 부정하며 어스노이드 엘리트주의를 표방했는데 문제는 이 군조직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 설령 지구 연방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항해 우주세기 85년 7월 31일 사이드 1의 30번 콜로니에서는 티탄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열렸고 티탄즈는 이것을 무력 진압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기에 G3 가스를 사용해 콜로니에 살고 있던 1500만 명의 시민을 학살해버렸는데 이것은 자미토프와 비교해도 훨씬 더 과격파였던 바스크 옴의 독단이었지만 아무튼 티탄즈가 그렇게도 경멸하는 지온이 1년 전쟁 극초반부에 벌였던 학살 사건과 똑 닮아 있다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나 83년 개혁파의 한 축이었던 존 코웬이 축출된 이후 연방군을 비롯해 연방의회까지 자미토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가 이미 들어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사이드 1에서 일어난 독가스 학살 사건에 대한 티탄즈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전염병에 의해 콜로니 주민이 전멸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티탄즈의 압제가 선을 넘어가 버리면서 지구연방군 내부에서 반티탄즈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각각 우주와 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에우고와 카라바가 바로 그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구연방에서 내전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티탄즈는 지구연방군의 거의 모든 군사작전 통제권을 먹어버리며 연방은 허울뿐인 의회를 세워둔 군부 독재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 모든 독재자가 그러하듯이 자미토프는 자신의 세력 티탄즈가 지구연방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프로파간다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1년 전쟁 시기 지구연방의 전설로 남아있는 건담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기로 결정 건담의 이름을 이어받은 새로운 모빌 슈츠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엘리트주의를 구심으로 삼는 그들에게 스페이스노이드 기술자 혹은 우주 출신 기술은 상징이 되어야 할 이 기체의 불순물이었기 때문에 스페이스노이드 출신의 기술자 혹은 우주에서 개발된 기술을 광적으로 배제하는 행보를 보여주었고 개발은 전적으로 지구연방군의 기술로만 진행되어 달에 거점을 둔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 등의 외부 방산 업체는 프로젝트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수석 개발자를 역임한 프랭클린 비단 또한 영국 출신, 그러니까 지구 출신의 개발자였죠. 자, 그리고 이 새로운 모빌 슈츠의 설계에서 가장 중심이 된 것은 바로 프레임이었는데요. 1년 전쟁 시기 지온이 먼저 개발에 성공한 모빌 슈츠라는 인형 명기는 초기에는 주로 모노코크 방식의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프레임과 외부 장갑이 일체화된 구조로 기체 중량을 장갑으로 버티는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신 외부 장갑
장갑이 파손될 경우 기체 전체의 밸런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퍼스트 건담으로 대표되는 연방계의 기술 세미 모노코크 프레임이었습니다. 지원계와는 달리 내부 프레임의 일부분에 독립성을 부여해 장갑과 내부 프레임이 기체 중량을 함께 지탱할 수 있고 관절부의 가동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였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발전형을 만들고자 했던 티탄즈는 무버블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설계 개념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과거 연방 모빌 슈츠의 발전 방향에 맞춰 이번에는 내부 프레임과 장갑을 완전 독립식으로 설계해서 기체 하중을 프레임만으로 지지하도록 만들고, 장갑은 프레임과 별도로 기체 가동에 맞춰 움직여 관절 가동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죠. 자, 티탄즈는 사이드 7의 콜론이 그린노아 1에서 비밀리에 개발 계획을 진행했고, 우주세기 86년 12월 무버블 프레임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건담 마크2 4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장갑뿐 아니라 무기와 프로펠런트 탱크, 그리고 허리에 들어가 있던 코어 블록 시스템 등 운동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모두 프레임 밖으로 빼고, 그 대신 모터와 동력계 강화를 도모해 기체의 반응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 기체였고, 탈출 포드로도 사용이 가능한 원형 콕핏에는 360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파일럿의 시야를 획기적으로 확장했죠. 또 특이한 것은 건담의 정식 후속기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건담의 상징적인 외장재인 건다리움 합금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무버블 프레임 기체는 모노코크나 세미 모노코크 기체와 비교해 장갑이 파손되었을 때 기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기도 한데다가 장갑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공격을 맞지 않는 게 더 좋다는 설계 사상 때문에 외장 방어력의 중요도가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시점 외장을 뭘로 만들어도 빈병기에 대한 완전한 방어력을 얻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 개념 자체가 완전 틀린 것은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안 맞으면 그만이다라는 우주개수식 작전은 파일럿이 일원회일 때나 가능한 얘기라서 건담이 아닌 연방 양산기에 사용하던 티타늄 세라믹 복합 장갑은 결과적으로 건담 마크2를 건담 타입 치고는 방어력이 떨어지는 기체로 만들어냈고, 또 프레임만으로 기체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무버블 프레임 설계는 프레임 부분, 특히 하중을 많이 받는 다리 부분에 막대한 부하가 걸렸는데, 여기에 사용한 원자재의 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설계를 여러 차례 고쳤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이 기체는 사실 결함을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생산된 모빌 슈츠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생산된 4대 중 한 대는 테스트 중에 중파되어 창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다고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빌 슈츠에 비하면 월등한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고, 건담의 이름을 달고 티탄즈의 프로파간다 기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30번 콜로니 학살 사건 이후 지구연방 내부에서 반티탄즈 세력으로 규합한 에우고가 우주세기 83년 3월 2일 크와트로 바지나 부대를 파견, 아버지인 플랭클린 비단과 함께 그린노아 1에 살고 있던 소년 까미유 비단의 도움과 티탄즈의 파일럿이었던 에마신의 전향으로 온전한 건담 마크2 세대를 모조리 탈취하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중 한 대는 하얀색으로 재도색되어 작품의 초반부 에우고의 주력 MS로 활약하게 되는데, 본래 개발 목적과는 정반대로 반티탄즈 조직인 에우고의 상징적인 기체가 돼버린 것이죠. 또 에우고가 탈취한 나머지 2대는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로 보내져 해체된 상태로 연구 재료로 활용되었는데, 이 기업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던 가변형 건담 개발에 마크2의 무버블 프레임이 더해져 이후 여러가지 모빌 슈츠가 개발되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크2의 성능 개선을 위해 개발한 G 디펜서와 합체한 슈퍼 건담이라는 형태도 있는데, 이 기체를 포함해 건담 마크2의 바리에이션과 후속 기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건담 마크2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기체인 만큼 나와있는 제품이 꽤 많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발매된 제품은 85년 4월에 발매된 9판 144분의 1 제품이고, 한 달 뒤인 5월에 100분의 1이, 그리고 12월에는 220분의 1 제품이 발매되었습니다. 9판 마크2는 이렇게 3가지 스케일로 발매되었지만 모두 흰색, 그러니까 에우고 컬러로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기체뿐 아니라 제타 건담 관련 9판 제품들은 색놀이 바리에이션에 무척 인색한 편이었죠. 아무튼 9판 마크2는 또 공통적으로 육덕지고 떡대가 있는 프로포션으로 나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얘네가 현역일 때 만들어 보신 형님들 중에는 이 정도는 육덕져야 마크2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아무튼 가장 먼저 나온 144분의 1은 1년 전쟁 제품들에 비해 가동성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크기임에도 폴리캡이 적용되어 관절 강도를 올렸다는 점이 좋았고, 설정색을 봐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도 나름대로 2가지 색으로 색 분할도 해주었죠. 100분의 1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 같은 느낌이어서 더 구조적으로 설계된 관절부와 메쉬 파이프를 이용한 동력선 디테일, 3색으로 분할되어 얼추 구현된 설정색, 그리고 철심을 이용한 손가락의 가동 등 작은 스케일에 비해 훨씬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220분의 1 제품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룬 릭디아스와 같이 풀 스냅 타이틀을 넣은 실험작으로 접착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테일이나 가동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뒤인 1990년에는 최초의 하이그레이드로 에우고 컬러 제품이 발매되었습니다. 컬러 인서트 기술이 적용되어 도색 없이 조립만으로 설정색이 맞춰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뭔가 구석구석 어색해 보이는 프로포션에다가 심지어 가동성은 동스케일 9판보다도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형적인 퀄리티가 좀 딸리는 느낌이었죠. 다음으로 현대화된 라인업으로 처음 발매된 마크2는 바로 98년 발매된 마스터 그레이드 제품입니다. 에우고 컬러가 7월에, 티탄즈 컬러가 8월에 발매되었는데요. 조형이 완전히 같은 생놀이 제품이었지만 티탄즈 컬러로 정발된 첫 제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초창기 MG 제품인 만큼 실험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동력선 디테일로 넣어준 메쉬 파이프는 예쁘게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았고 다리 내부의 무버블 프레임 디테일을 우선한 설계 때문인지 다리 가동성이 좋지 못했으며 덩달아서 프로포션까지 뭔가 좀 이상했는데 특히 발굽 부분 높이가 너무 높아서 통굽 부츠 같은 걸 신고 있는 어정쩡한 모양이라는 점이 점수를 크게 깎아먹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1년 현재까지도 전설의 레전드로 쳐주는 퍼펙트 그레이드 마크2가 에우고 컬러로 발매되었고 다음 해 티탄즈 컬러도 따로 제품화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형은 완전히 같고 사출색이 달라진 바리에이션인데 티탄즈 쪽에는 건식 데칼이 추가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발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제품이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버블 프레임의 디테일 때문일 것인데요. 외부 장갑과 별도로 설계되어 프레임만으로 가동이 가능한 마크2의 설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조형으로 어깨 부분의 스러스터가 장갑이 아닌 프레임과 직접 연결된 디테일한 디자인에 유려하게 나눠놓은 색분할, 그리고 그걸 100분 활용하는 해치 오픈 기믹에다가 유연하고 폭넓은 가동성까지 여러모로 퍼펙트 그레이드 타이틀의 이름값을 하는 제품이었죠. 외부 장갑이 모조리 언더게이트 처리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데 언더게이트는 손이 많이 가는 대신 완성했을 때 깔끔하게 끝내기 좋기 때문에 어차피 초보자는 살 일이 없는 퍼펙트 그레이드에 알맞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포션 면에서도 여전히 손색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큰 스케일을 좋아하신다면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는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으로는 티탄즈 컬러가 2002년에 발매되었는데요. 티탄즈가 먼저 나온 것도 특이하지만 에우고 컬러 소체만 들어있는 제품이 아예 없다는 게 더 특이합니다. 에우고 컬러를 만들어 보려면 같은 해 나온 슈퍼 건담을 구입하거나 3년 후에 발매된 플라잉 아머 합본 제품을 만들어야 했죠. 아무튼 이 제품은 작은 스케일 치고 조형과 색분할 면에서 우수한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었습니다만 가동성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 초창기 제품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 평타는 치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이미 나와있는 리바이브 제품과 아무래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구닥다리 느낌이 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005년은 제타 건담 극장판이 개봉한 해인 만큼 마스터 그레이드 마크2의 2.0 버전도 발매가 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아가마 스탠드라는 이름의 재미있는 옵션이 동봉된 구성으로 에우고 컬러가 먼저 발매되었습니다. 마스터 그레이드 1.0과 비교하면 프로포션과 디테일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큰 제품인데 명품이었던 퍼펙트 그레이드 마크2를 의식한 듯한 조형을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제품에서는 허리 가동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걸로도 유명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발매된 티탄즈 컬러에서 설계를 바꿔서 출시하는 것으로 해결했고 이후 재판된 에우고 컬러 제품들도 개선된 부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마스터 그레이드 2.0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제품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마스터 그레이드 라인업 제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교적 또 막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나 지금까지 명품으로 회자되는 제품까지는 아닌지라 버전업을 원하는 팬분들이 많은 물건인데요. 우주세기 초반부, 그러니까 퍼스트부터 역시아까지의 주역 건담 중에서 현재 카토키 버전이 발매되지 않은 유일한 건담이기 때문에 3.0보다는 버카를 기다려보는 것이 조금은 기대치가 높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RG입니다. 2012년 4월 티탄즈 컬러가 2주 뒤인 5월 에우고 컬러가 각각 발매되었죠. RG 초창기 제품들은 낙지 건조를 포함한 여러 단점들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 많지만 이 제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관절 강도가 우수하고 크게 흠잡을 것이 없는 무난하게 좋은 물건입니다. 내부
내부 프레임의 경우는 작은 스케일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 또한 디테일과 프로포션 면에서 딱히 단점이 없는 제품으로 동스케일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RG 마크2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마크2 건프라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매된 제품은 2015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리바이브 버전입니다. 에우고와 티탄즈 컬러가 동시 발매된 제품으로 색분할 차이 때문에 런너 구성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조형은 완전히 같은 제품인데요. 또 특이하게도 건담 베이스 한정으로 리얼 타입 버전을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보여드릴 건프라가 바로 이 리바이브 버전 중에 일반 발매된 티탄즈 컬러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조립하면서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에는 3호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설정상 이 기체가 흰색으로 도색되어 아가마에서 활용되는 바로 그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티탄즈 컬러를 딱 하나 만든다면 3번 넘버링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으로 런너를 봅시다. 메인 사출색이라고 할 수 있는 남색 런너에는 외장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리바이브 버전답게 조립 편의성을 고려한 듯한 부품의 분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정색 런너 또한 외장 부품인데 이 또한 남색과 비슷하게 부품 분할이 간결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조립을 간단하게 마칠 수 있는 구조지만 그 대신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접합선을 가리는 데에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한 설계네요. 프레임 부분 또한 간결하게 나온 편입니다. 나름대로 프레임이라고 할 만한 구조가 외장과 따로 나오긴 하는데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이니만큼 무버블 프레임을 재현했다고 할 만한 조형은 아닌데요. 그래도 만들고 나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의 조형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또 빨간색과 노란색 부품들이 각각의 런너에 따로 나와서 설정색을 구현해주고 있고 메인 카메라 부분은 클리어 그린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여기저기 카메라 부분에 붙이는 호일 실과 1, 2, 3번이 포함된 테트론 실이 들어있는데요. 이 스티커의 구성은 에우고와 티탄즈 제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전체적인 색감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테일은 좀 덜 보이는데 아무튼 적당한 디테일이 들어간 좋은 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옵션 무장인 발칸 포드는 설정대로 따로 조형되어 탈착식으로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보통 다른 기체에서는 머리 안에 들어있는 헤드 발칸이 이 마크2에서 따로 나와 있는 이유는 기체 가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장비 외에 다른 부분을 모두 프레임 밖으로 빼버린 이 기체의 설계 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비대칭으로 만들어진 이 장비는 오른쪽에 장전된 1400발의 60mm 실탄을 왼쪽에 발사구에서 발사하는 화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몸통 부분은 위쪽에 달린 보조 카메라와 덕트들이 잘 조형되어 있고 특징적인 형태의 콕핏 해치도 제대로 색분할되어 있지만 따로 오픈되는 기믹은 없고요. 또 어깨 부분에 특징적인 프레임 모양을 구현하기 위해 걸맞게 조형된 어깨 부품이 들어가 있지만 설정과는 달리 어깨 장갑과 함께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백팩은 빔사벨이 장비된 위쪽이 따로 가동하는 설정을 살린 기믹이 들어가 있지만 가동폭이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백팩을 떼면 보이는 이 조인트 부분을 보면 실제로 사용되는 조인트 구멍 외에 아래쪽에 추가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은 설정상 관계가 있는 티탄즈 기체 바잠에 백팩을 끼워주는 용도로 2017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제품과 호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백팩 뒤쪽에 커버를 벗기면 조인트 구멍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발매된 GD 펜서를 이용해 슈퍼 건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조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 부분은 외장의 기본 조형과 팔꿈치 가동은 잘 뽑혔지만 특징적인 어깨 프레임의 모양과 어깨에 달려있는 스러스터 때문에 팔을 위로 드는 각도에 제한이 있고 손부품이 쥔손 한 가지만 들어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반의 스커트 가동은 뭐 평범하고요. 사이드 스커트에는 빔 라이프를, 백 스커트에는 하이퍼 바주카를 거치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부분에는 나름대로 프레임이 따로 들어있긴 한데 내부 조형이 되어 있진 않아서 뭐 그냥 그렇고요. 장단지가 걸려가지고 무릎 가동성도 미묘하게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프레임 부분이 따로 조형되어 있어서 꽤 큰 각도로 전후 가동이 가능한데 발 부분은 앞뒤 분할 가동이 되지 않는 것도 역시 아쉽습니다. 이렇게 기믹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색분할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오금 부분에 동력선도 디테일이 나와 있는 등 조형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옵션 무장을 살펴봅시다. 일단 빔라이플의 경우에는 2팩이 적용된 마크2의 빔라이플이 잘 조형되어 나왔는데요. 보조 손잡이 부분의 경우 아래 위로 가동이 되는데 아쉽게도 2팩 부분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보조 2팩을 실드 뒤쪽에 장비하는 설정은 살렸는데 이건 역시 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원래 설정상 여기다가 2팩을 달면 뷰포트가 막힌다는 설정까지 살려놔가지고 뷰포트가 열린 상태를 재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죠. 또 이 실드에는 빔 코팅이 되어 있다는 설정과 절반 정도의 사이즈로 수축하는 기능이 있는데
때문에 아래 부분을 분리하면 나오는 조인트를 뷰포트에 끼우는 방식으로 이 기믹을 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퍼 바주카 또한 손잡이 부분은 가동이 되지만 카트리지 분리가 되지는 않고 추가 카트리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품을 받고요, 완성을 해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믹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보이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완성해놓고 보면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조형의 느낌이 좋고 동스케일 RG와 비교해 디테일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원작의 그 느낌이 나기도 한다는 특징도 있으니 역시 나름의 장점을 가진 건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리에이션이 있는 키체인이만큼 여러가지 형태로 모으려면 가성비도 중요하니 그런 면에서 생각해도 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티탄즈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다가 건담 마크2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함께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슈퍼 건담을 만들어 보면서 건담 마크2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설명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는 건프라썰 채널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